ADHD로서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40대가 넘어서 진단을 받긴 했지만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ADHD가 병이 아니라는 입장은 보통 이런 논리를 펼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고 ADHD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병이 아닌데 그냥 진단명이 나옴으로써 병을 만든 거 아니냐. 제가 살면서도 많이 들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런 견해들이 나오는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당사자거나 또는 ADHD 진단을 받은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다 되게 신경 쓰이거나 어떤 판단이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 7만 9천 명이라고 하고요. 2024년에 26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따르면 이게 4년 만에 3배가 느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마치 괜찮은데 괜히 핑계거리를 찾는 거 아니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건데 내가 괜히 뭐 핑계를 대고 있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자녀가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 병이 아니래,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드러나 있는 사실만 바탕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는 건데요. 비교할 수 있는 예로 왼손잡이 같은 케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숟가락,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면 집에서 엄청 혼난다든가 약간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200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찾아보면 1900년대 초반에 왼손잡이의 비율은 4%였는데 195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서 왼손잡이의 비율이 12% 정도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 갭이 50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50년 동안 왼손잡이가 실제로 늘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원래 왼손잡이였던 사람들이 더 억압적인 문화에서 오른손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이런 통계 조사 같은 걸 하면 오른손잡이인 것처럼 집계가 됐을 수 있다. 이 예를 드는 이유는 ADHD 진단받은 사람이 2024년에 7만 9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하거나 뭐 다른 검사를 하면서 나왔거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7만 9천 명이 있었다는 거지, 2020년도 그 시점에 대한민국 사람 전체 중에서 7만 9천 명만이 환자였고 4년 만에 그 환자가 3배가 늘었다는 건 아닌 거죠. 문화가 바뀌었고 인식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늘었다면 당연히 진단을 받는 사람도 늘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마치 왼손잡이가 통계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왼손잡이인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듯이 실제로는 없었던 환자가 늘었다거나 또는 과잉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ADHD로 진단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희박한 근거고, 문화적인 변화나 인식의 확대가 그 병을 진단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나 진입장벽을 낮췄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있었던 환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진단받은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건 병이 아니라 진단이 병을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별로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병이냐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수많은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과 자료와 뭐 사회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종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개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보다도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1952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DSM이라는 매뉴얼이 있죠. 정신질환 진료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 DSM이라는 체계에서는 1968년도에 하이퍼키네틱 리액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ADHD 관련된 장애가 처음으로 기재가 됐고, 1980년도에 ADD, 1987년도에는 이제 ADHD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기재가 된 상태죠. 어쨌든 현 시점에서 DSM이라는 공식적인 자료의 일종의 장애로 영어로는 이제 디스오더라고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이게 뭐 허구다 아니다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논하는 건 별로 타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 이제 이게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
그걸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반대 방향에서의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자녀가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인 것 같고, 제가 ADHD라는 걸 아는 제 주변 분들 중에서 그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성인으로서 그 병의 진단을 받은 입장에서 어땠는지, 또 뭐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자녀의 일이다 보니 고쳐야만 될 것 같고, 뭔가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예방을 못한 게 부모로서 뭔가 잘못한 것 같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19년에 발표된 논문 조사에 따르면 쌍둥이 케이스들을 갖고 메타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 ADHD의 유전적인 요인은 74%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전이 된다는 게 꼭 부모가 ADHD면 자식이 ADHD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타고난다는 거겠죠. ADHD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데 그 비중이 높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비중이 높다. 두 가지 견해를 뭐 제가 다 이제 반박을 한 셈인데, 그러니까 병이 아닌데 병을 만든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의 장애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사실이고요. 선천적인 요인의 비중이 매우 크다. 제가 양쪽을 다 반박한 셈이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딘가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때에 따라서 남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물이나 치료 방식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으면 그러한 불편함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제가 주변에 끼칠 수 있는 불편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른 컨텐츠로 따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ADHD라는 특징이 단점으로만 가득한 그런 유형의 장애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유리한 어떤 측면이 있고, 하지만 마치 왼손잡이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고, 통계적으로도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가위라든가 이런 오른손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거죠. ADHD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DHD가 없는 사람들이 더 다수이고, 그리고 아직은 문화적으로 그 다수가 더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학교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사회적인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시대가 계속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은 잘 듣는 약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복용을 하면 증상을 줄일 수 있고, 그 복용량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원래 타고난 성향의 정도와 이 약을 먹음으로써 그 증상을 줄였을 때의 정도를 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아주 크지 않다, 너무 막 삶 자체가 너무 고달플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을 갖고 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로 귀결되는 문제는, ADHD 진단을 받은 본인도 그렇고, ADHD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부모라든가 그 가족들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진단을 받고 나서 느꼈던 제일 큰 차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 왔던 시간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짠함 같은 감정들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런 얘기는 저처럼 나이 좀 먹고 진단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이해가 된다. 내가 게으르고 집중할 수 있는 의지가 떨어지고 성격이 나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걸 스스로한테 자책을 하고 하는, 남이 저를 좀 질책하는 상황도 많이 겪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는데, 그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런 좀 어려웠던 시간들이나 기억들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얻어지는 편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짧은 얘기를 되게 길게 했네요. 이 정도를 하고 반백년 살아온 성인 ADHD 환자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